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저희가 사실 보물지도를 여러 번 벌써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몇몇 분들이 보물섬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보물지도잖아요. 보물지도예요. 네. 지도죠. 보물지도 어떤 뜻인지 다들 우리는 선원이니까 알고 계시겠죠? 알고 있죠. 어떤 뜻인가요? 어떤 뜻이죠? 어떤 네, 뜻이죠? 보물지도는 줄임말이에요. 보물이 되는 지식 도감. 이렇게 몰랐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모를 줄 알고 한번 던져봤어요. 네. 한번 시험을 해봤군요. 큰일 날 뻔했네요. 맞습니다. 보물이 되는 지식도감 보물지도 저희가 벌써 여러 번을 만들어 봤어요. 뭐 달나라로 우주 여행도 떠나봤고요. 챗 GPT도 배워봤고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나눠봤는데 두 분 지금까지 어떠세요? 항해가 마음에 드십니까? 뭐 전 다 새로운 것만 하고 있어서 마음에 들지만 네. 조금 더 쉬운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쉬운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네, 아니 사실 우리 인욱 씨 같은 경우에는 항해 도중에 약간 멀미를 몇 번 했었어요. 아, 그쵸. 지금까지의 항해에서. 네. 하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이야기 듣듯이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오늘은 좀 쉬운 주제인가요? 그렇죠.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주실 분이죠. 그럼 바로 선장님 모셔볼게요. 자, 지식이 되는 보물선을 타자 떠납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아니 그런데 인욱 씨 왜 선장님 보고 크게 표정이 밝아지진 않나요? 들어오시는데 딱 보니까 네. 어려운 주제일 것 같아서. 아닙니다. 똑같은 역사라고 하더라도 우리 선장님이 또 재미있게 풀어내시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인욱 씨 긴장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선장님? 예, 아마 이제 뭐 역사하면 뭐 외울 것도 많고, 뭐 연대도 외워야 되고, 뭐 사건도 외워야 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또 정인욱 씨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 역사도 쉽다, 흥미롭다, 그리고 머리에 쏙쏙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좀 강조하는 주제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한번 믿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박수로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고전소설에 담긴 우리 역사 이야기인데요. 아마 고전소설하면 어떤 작품 떠오르세요? 생각나는 작품. 뭐 춘향전. 그렇죠. 또 네. 홍길동. 분양전, 심청전, 뭐 흥부전 이런 소설은 작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작자가 밝혀진 고전소설이 나오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김시습이 쓴 고전소설이 금오신화. 금오신화. 그리고 이제 채수라는 최근에 이분은 좀 알려졌는데 쓴 고전소설이 설공찬전. 그리고 이것은 아주 유명해서 알 거예요. 홍길동전의 저자 누굴까요? 허균. 그렇죠. 런닝맨에서 봤어요. 런닝맨에서. 야, TV가 TV를 많이 공부를 봤구나. 이렇게 TV가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정현욱 씨 컨디션이 좋은데 허생전은 여기까지는 제가. 아하. 박지원이라는 우리 조선 후기의 그 학자. 그래서 이런 또 작자가 밝혀진 고전 소설들은 작자가 왜 이 소설을 썼는가 이것이 또 드러나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흥미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전 소설 하나하나를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 우리 최초의 한문 소설로 밝혀진 고전 소설이 김시습이라는 학자가 쓴 금오신화예요.
이 금오는 금오산을 말해요. 김시습이 이 상당히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똑똑했던 그런 학자였는데 세조가 이 불법적으로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 관직에 뭐 진출하는 이런 뜻을 적고 방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오산에 정착했을 때 쓴 5편의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화라는 말에 보이듯이 상당히 여기는 소설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런 좀 신비로운 이야기들. 그래서 크게 만복사, 저포기. 그러니까 이 만복사는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는 오늘날 뭐 윷놀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했던 기록. 그리고 이생주장전은 이생이라는 사람이 주는 엿볼규 담장, 담장을 엿보는 전기 이런 뜻이고 취유 부벽전기, 취해서 논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장소가 부벽정이에요. 부벽정에서 취해서 논의는 기록 이런 뜻이고 남연부주는 예전에 지금으로 치면 지옥 같은데요. 지옥. 남쪽에 있는 연부주, 지옥에 들어간 기록 이런 뜻이고 용궁부연로 요거는 이미지 떠오르죠. 용궁이면 일단 용궁이 바다. 있죠. 그다음에 부연, 용궁의 잔치에 간 기록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제목부터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딱 갖춰져 있죠. 그렇네요. 네. 이런 그 고전 소설 5편으로 구성된 그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았던 남녀의 어쨌든 뭐 좀 비극적인 사랑 이런 내용도 막 나오고 상당히 이런 그 흥미로운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남녀간에 잘 그 뭐 이루어질 수 없는 뭐 사랑이라든가 이런 스토리에는 이 김시습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고 막 응거했잖아요. 그런 타협할 수 없었던 그런 지식인 이 김시습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 김시습이라는 인물의 초상화를 보면 또 상당히 특이해요. 초상화에 목에는 염주 같은 걸 이렇게 걸고 있고, 염주요? 예, 이게 약간 불교적 요소가 있고 또 약간 그 쓰고 있는 모자는 도교적 요소도 나타나고 또 유학자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흔히 삼교 회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교, 불교, 도교 다 다양한 사상을 아우르는 이런 어떤 모습도 이제 김시습이라는 인물의 초상화에도 나타나고 요 소설에서도 이것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귀신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면 귀신 이야기요? 예, 뭔가 재밌죠. 우리가 귀신 이야기 저 보면 너무 좋아해요. 예, 이뭐 신과 함께 뭐 이런 것도 네. 그렇고 우리도 뭐 보면은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히트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시공간을 뛰어넘는. 네, 시공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차고는 그런 게 사람들한테 뭔가 이런 탁 흥미로운 요소를 주는데 요런 그 정말 작품의 원조쯤 되는 게 설공찬전이라는 소설인데 이 설공찬이라는 인물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혼령이 사촌 동생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몸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흔히 뭐 빙의가 돼버렸다 네, 이렇게도 빙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지옥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래서 이때 재밌는 기록을 제가 하나 뽑아서 소개해드리면 저승은 바닷가로 돼 매우 멀어서 여기서 가면 40리로 돼 우리 달리면 하도 빨라. 이 옛날부터 귀신들은 빠르다라는 거죠. 여기서 술시 오후 8시경에 출발을 하면 자시 오후 10시경에 들어가 축시 오전 2시쯤에 성문이 열리면 들어간다. 우리나라 이름은 단월국이라고 하고 중국과 여러 나라의 죽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모여 있는데 모인 사람이 하도 많아 수를 세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후세계를 말하는. 그렇죠. 16세기 이미 지옥 만원이에요. 저 생각에는 우리가 아마 지옥 들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이게 너무 많아서. 대기 번호가 너무 많았어. 그러네요. 그때도 다행이다. 이미 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그런 말을 이제 소설 속에서 이제 귀신이 씌인 채로 어린
아들이니까 좀 어린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귀신 목소리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이 사람이 막 행동도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밥 같은 거 먹는데 갑자기 막 왼손으로 하고 막 그 특이한 상황을 보이는 엑소시스트 같네요. 그건 너무 또 이 연식이 또 되게 앞선 영화인데 이게 뭐 네. 이 시공을 거의 초월하시는. 네, 잘 숨기지 못하겠네요. 저는. 네. 그래서 이때 이게 이제 이런 귀신 이야기 쓴 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가 돼요. 왜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채수라는 학자는 전형적인 유학자인데 그 유학자들이 귀신 이야기 함부로 하는 거는 이게 금기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대표적으로 유학의 가장 기본 지침서가 되는 그 공자가 쓴 논어라는 책 네, 보면 논어. 괴력 난시는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괴이하고 막 이상한 귀신 이야기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요즘 표현을 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가 이런 거 하면 사람들 현혹시킨다라는 거죠. 사이비 같다. 그렇죠. 네. 그 뭐 지금 약간 그 사이비 종교 이런 것 좀 네. 그 막듯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학자가 일찍이 설공찬전을 지었는데 떳떳하지 않는 말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이 매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라고 나와요. 이제 지식인들층 사이에서는. 그렇죠. 뭐 이런 거 막 귀신 이야기 있어가지고 세상 그 혼란하게 한다. 이게 왜 또 그 정말 최근에 와서 초점이 되느냐 하면 네. 조선왕조 실록에 6번이나 그 기록에 관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이 설콩찬전이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거를 금소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런 귀신 이야기가 유통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 사이에 이게 막 좀 요즘 표현하면 정말 정신사납게 한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고전 소설 중에 실록 기록에 이렇게 많이 등용되는 사례가 잘 없어요. 아니 근데 귀신 이야기 좀 썼다고 실록에 6번, 5번 막 등장할 정도로 이렇게 중하게 여겼던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또 금서가 되는 가장 확실한 원칙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책이 금서될까요? 일단 뭐 사회를 좀 어지럽게 한다. 사상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약간 우두머리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절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많이 팔려야 돼요. 읽혀야 돼요. 아무리 불온한 내용 써도 이거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건 금서로 지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건 뭐 읽히지도 않은 책이니까. 히트친 불온서죠. 그렇죠. 네. 이게 자꾸 이 금서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자꾸 읽히니까 이 나라가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막는 통제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근데 더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몰래 보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금서의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는 사람들한테 널리 유통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금서로 지정이 되고 이제 채수도 이제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말년에 머물렀던 곳이 그 함창 지금의 상주 쪽이에요. 이곳에서 상주. 쾌제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뭐 이렇게 아주 한가하게 살았다 말년에는. 그래서 이런 장소를 찾아가면 아 이곳에서 이 채수라는 학자가 설공찬전 짓고 파문이 일어나니까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던 장소다. 이러면 그 고전 소설하고 또 그 장소를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물지도잖아요. 지금은 배를 타고 가지만 그냥 이제 뭐 자동차 타고 가도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네. 그 장소를 찾는 그런 것도 훨씬 더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금오시나 그리고 이제 설공찬전의 이제 공통 키워드 귀신 뭐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다음에 아마 우리 정인욱 씨가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 작품 홍길동전 이야기. 도둑 이야기. 도둑 이야기. 네. 일단 홍길동은 우리가 뭐 너무 익숙하잖아요. 문서작성 예시할 때 홍길동을 그렇죠. 쓰다 지금도 보니. 우리 동사무소 가면 다 홍길동이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정말 저 그런 분 봤어요. 은행에서 예금 찾는데 그거 보고 그냥 홍길동으로 자기 이름 쓰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양식대로 네. 자기 이름 서명란에.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우리 한국인에게는 가장 친숙한 이름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우리 학생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때 저 출석부 물으면서 정말 놀란 적이 있어요. 진짜 홍길동이 있더라고. 진짜요? 네. 웬만하면 홍길동 실명 잘 없는데 저 동사무소에서 본 이름이 어떻게
실명 맞냐니까 실명 맞다고. 아, 정말요? 신기하다. 또 흥미로운 것은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에요. 실전 인물이라고요? 네. 연산군 때 실제 활약했던 도적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진짜요? 아, 예, 우리 동사무소에 이름 쓰이기 전에 연산군 때 이미 이 사람이 원조야. 이때도 강도 홍길동이 옥정자와 홍대 차림으로 첨지라 자청하면서 마치 이제 관리로 자청하며 대낮에 때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에 드나들며 기탄없는 행동을 자행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협조를 했는 죄도 크다. 그래서 이들을 모두 변방으로 이제 아. 저쪽 전출시키자 하니 정교하여 뭐 알았다라는 이런 대답이 연산군 일기 기록에 나오는데요. 너무 캐릭터가 비슷해요. 실존 인물 이름도 똑같고 그렇죠. 근데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요 달라요. 연산군 때 도적의 동자는 같을 동자를 네. 쓰고 소설의 주인공 홍길동은 아이 동자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동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아동할 아이 때 동자 동. 쓰잖아요. 그래서 도적이라는 점하고 인근의 관리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도 허균이 원래 실존 인물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삼으면 사람들에게 훨씬 더 인지도가 높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딱 홍길동 보면 저 도적이네, 도적 이야기네. 우리도 그래서 지금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실화입니다. 막 이런. 그리고 이제 네. 그 주인공 이름도 약간 바꿔서. 뭐 복수의 여신이면 이름을 나화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네, 이름에서부터 그런 저 사람은 복수할 것 같다 뭐 이런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 분들도 다 나름대로 똑똑했네. 신경 씁니다 이런 거. 근데 선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습니다. 홍길동전 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때 진짜로 홍길동전이 가장 먼저 쓰인 한글 소설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최초의 한글 소설로 허균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택당 이식이라는 인물의 그 택당집이라는 기록에 보면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다. 그것도 중국의 수호전을 모방하여 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과연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학계에서는 그래도 허균의 소설이 한글 소설로는 최초임이 거의 이제 뭐 분명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양반은 처벌드릴 수 있어요. 네. 부인이 한 명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본 부인한테에서 난 아들은 적자라 그러고 이제 첩의 소생은 서자 또는 얼자 합해서 설이 돼요. 이거 합성어입니다. 얼자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 구분이 있어야 되겠죠. 서자하고 얼자 뭐가 다르지? 네. 서자는 양반과 여성의 신분이 양인 이상인 여성의 사이에서 태어나면 서자. 네. 그리고 이제 양반과 천민, 우리 흔히 뭐 노비라고도 하는데 천민과의 사이에서 태어나면 얼자가 돼요. 얼자가 조금 더 낮은. 더 낮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홍길동은 서자일까요? 얼자일까요? 서자. 얼자. 아닐까요? 서울자? 아, 우리 정인욱 씨 오늘 컨디션 아, 좋네요. 이야. 역시 5대5. 잘 찍었네. 잘 찍었죠. 그러니까 얼자가 돼요. 얼자였구나. 이거 홍길동전 정말 첫 부분에 잘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길동은 홍판서댁의 시비 춘섬의 아들이다 이런 대목이에요. 시비는 홍판서댁 집에서 일하는 비, 네. 우리 노비할 때 노비. 비예요. 그 춘섬의 아들이니까 얼자가 얼자네요. 그래서 이제 서자보다도 얼자가 더 좀 낮은. 그래서 우리 예전에 국어 시험에 이거 항상 잘 나오는데 홍길동전에서 그 신분적 한계와 모순이 드러난 구절을 뭐 찾아라 뭐 나오거든요. 아버지를 그렇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그렇죠. 못하고 아 좋습니다. 호부 호형. 호부 허용을 하지 못하니. 이거 슬프다. 맨날 국어 선생님이 밑줄 차 빨갛게 치고 막 빨간 펜 막 하는 했었어요. 거 네. 기억나시죠? 네. 그 대목이 가장 길동이 처한 그런 어떤 신분적 한계를 보여준다. 선생님,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잖아요. 예. 그럼 뭐라 불러야 돼요? 대감. 뭐 대감이라든가 뭐 판서. 아빠인데.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홍길동전의 저자가 허균이라고 그랬죠. 네. 그 허균이 자기가 서울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허균은 사실은 명문가의 그 자식이에요. 진짜 엄청나겠네. 허균의 아버지가 허엽이라는 인물이고 이분 또 판서직까지 오늘날로 치면 장관직까지 역임을 했고 그 형제들도 정말 뭐 대단한 그 직책을 했고 또 그 누이가 되게 유명해요. 누이 이름. 허난사람. 그렇죠. 허난사람. 바로 누이예요. 상당히 그 여류 시인으로 이제 대표되는 네. 아주 집안이 정말 뭐 빵빵한 집안. 빵빵한데 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허균 집안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두부가 있어요. 강릉에 가면. 강릉에 가면 두부. 강릉 가면 두부 먹어야 되는데. 네. 뭐지? 우리 정인욱 씨 뭐 음식점도 하시는데 이게 두부 중에 유명한 무슨 두부? 강릉에 풀무원. 풀무원. 풀무원 맛있지. 풀무원 맛있긴 한데. 네. 초당 두부. 와, 들어본 거였어. 초당소스 초당두부. 이제 초당두부 먹을 때 우리 좀 아는 척 해야겠네. 아는 척 해야겠네. 이게 무슨 두부인지 알아? 나 처음에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아, 몰랐네. 허균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렇게 명문가 자손인데 그럼 왜 이 서울을 주인공으로 했을까? 그러게요. 거기에 또 사연이 있어요. 허균의 스승이 이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울 출신. 근데 이 사람한테 배우면서 허균이 우리 스승이 저렇게 능력이 있고 정말 뛰어난 실력자인데 서울이라는 이유로 뭔가 이렇게 제대로 관직에 등용되지도 못하고 이런 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서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네. 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사건이요. 예. 1613년에 지금의 그 문경세제 근처에서 은을 싣고 가던 상인들이 이제 강도들에 의해서 이게 탈취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결과적으로 뭘 하려고 했냐? 그 당시 광해군 때 네. 광해군의 이복 동생이 영창대군이에요. 네. 이 영창대군.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 엄청난 용모 사건이 된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용모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7명의 설이었다. 칠서의 옥사라는 뜻으로 칠서지옥이라고도 불렀어요. 이야. 칠서의 옥사. 그런 이 사건에 바로 이 허균이 좀 배후에 있었다. 7명의 서울들하고 상당히 친분을 가지고 바로 이런 그 허균의 의지는 뭔가 잘못된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리고 그 당시 어쨌든 요 광해군 때 여러 가지 그 뭐 문제점 같은 거 이런 걸 보였어요. 광해군 정권이. 그러면서 이제 허균이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뭔가 소설을 만들고 싶어 했을 거다. 그렇게 해서 홍길동전 탄생이 이제 이루어졌고 홍길동이 남성 영웅이랄까요? 그것을 대표한다면 여성 영웅도 등장을 해요. 오, 여성. 예, 오늘 또 여성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박시전. 이 소설이 나온 배경에는 또 우리 전쟁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1636년 12월에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병자호란. 당시 왕인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해서 정확하게 47일을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항복을 하죠.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적인. 치욕적인 항복시 네. 삼배구고두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때 이런 정말 엄청난 그 패전, 그 왕이 그 당시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을 하고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많은 여성들도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겨우 어떻게 해서 살아 돌아오면 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것도 우리 지금 많이 이게 흔히 쓰고 있는 말인데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란 뜻인데 네. 환향녀라는 말이 이게 이제 사회적 비속어로 해요. 환향녀, 환향녀. 예, 안 나쁜 좋은 말이잖아요. 말로. 네. 그렇게
되는 그런 어떤 비극까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들어왔는데 저 오랑캐 놈한테 그냥 쉽게 뭐 몸이나 주는 여자 이런 논리로 사회도 그 진짜 지키지 서러웠겠어요. 못했어요. 네. 이런 정말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박시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여성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박씨 부인이라는 인물인데, 그래서 박씨 부인도 처음에는 뭐 어떤 이 저주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뭐 외모도 뭐 되게 추하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풀려나면서 미인으로 변신하고 거기에다가 능력까지 더해서 저주가 풀리면서 예, 도술적인 능력. 아, 무술 이런 것까지 이제 겸비를 하면서 이 소설 속에서는 그 당시에 청나라 선봉장으로 나왔던 사람이 용골대, 마부대 이들을 물리쳐요. 여성의 여성임에도. 몸으로. 예. 그런 어떤 모습에서 바로 이제 사람들이 쾌감을 느끼고, 근데 이게 왜 그럼 주인공이 여성일까? 남성이 아니라. 아마도 이거는 오랑캐는 항상 낮춰본 거예요. 네. 조선시대. 오랑캐 물리치는 데는 여성이 뭐 충분하다. 이런 의식까지 겸해지면서 박시전이라는 또 소설이 탄생했고,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소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나마 승리한 전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바램을 담은 그런 소설이 사이다 유행을- 같은 내용으로. 그렇죠. 네.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그 박시전이라는 소설에서는 청나라에 대한 복수가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와 반대되는 소설이 있어요. 이제까지는 저 청나라는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이념이 북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청나라를 현실적 강국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배우자. 그렇죠. 저 네. 청나라 배우자 뭐라 그러죠? 네. 이제 북벌에서 북학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북학파의 리더인 학자가 바로 박지원이었고, 박지원이 쓴 가장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허생전이라는 소설이요. 바로 이 허생이라는 선비, 이 양반 출신인데 계속 과거 시험만 치면 떨어져. 낙방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이 뭐 맨날 시험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맨날 그 글 공부한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막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나도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귀엽다. 집을 나가서 상업 활동을 해요. 장사를 하게 됩니다. 과거 준비를 하다가 그렇죠. 부인의 구박에 이제 이제 돈 더는 벌어를 안 되겠다. 하니까 이게 허생원이에요. 생원. 문장력을 시험 보는 그 트랙을 진사시. 진사시. 그래서 진사과에 합격하면 최진사, 맹진사 이렇게 돼요. 진사가 돼요. 아, 그렇죠. 최진사 댁 셋째 그렇죠. 딸 이런 분들의 예, 그 맹진사 진사. 때 경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원은 유교 경전. 약간 요즘으로 치면 뭐 그 수능 시험 약간 문답 시험. 그것을 합격하면 생원이 되는 거예요. 생원. 그래서 허생원이에요. 자, 그럼 허생원, 최진사, 맹진사 공통점 뭘까요? 허생원, 맹진사, 최진사의 공통점. 다 공부를 열심히 합격자. 했다. 돈을 잘 못 벌었다. 2차에 떨어진 사람. 아, 이 차이 들어. 그렇지 않아요? 2차에 합격했으면 직책을 불렀을 거라는 거죠. 허참판, 뭐 맹판서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1차 합격자. 그것만으로도 그대 사회에서는 좀 나름대로 저 사람 공부 꽤나 하네. 어쩐지 이게 생원 진사 들었을 때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차에는 분명히 떨어졌다. 최종은 네. 안 된. 그래서 요때 이제 이 허생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돈을 빌리냐면 그 당시에 장안의 최고 부자가 변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부자. 이 사람은 또 뭘 내가 돈 버냐 하면 이 사람도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역관 출신, 역관 출신. 어, 요즘으로 무역. 치면 통역관 출신. 통역. 그 조선후기에 가면 통역관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신으로 이제 중국에 가게 되면 통역해주면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특히 인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밀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해가지고 자금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생명부지에 이 사람한테 가서 만냥을 빌립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죠. 이게 또 소설이니까 가능해요. 누가 만 그걸 돈 냥? 빌려주겠어요, 뭐. 만 지금 원도 돈으로 아니고. 얼마예요? 만냥? 한 양의 가치가 대략 조선 후기에 보면 쌀 한 20kg 정도를 구매할 수 있다. 지금 쌀 20kg 얼마죠? 마트에 안 가시나? 4만 원? 4, 5만 원 하죠. 네. 5만 원, 역시. 5만 원 좀. 그러면 쌀 20kg이 이제 한 양의 가치가 5만 원이 되니까 만 양이면 5억쯤 되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 그죠? 와. 너무 큰데요. 한 양의 사실 10분의 1이 한 전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한 전의 10분의 1이 한 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전은 지금의 대략 5천 원, 네. 한 푼은 500원. 아. 그래서 5억 정도 빌려가지고 뭘 하냐 하면 무담보 대출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니까 가요. 그 추석 전날 옛날에도 안성장이 큰 시장이에요. 거기 가서 그 추석에서 쓰는 제수용품을 다 사드리니까 아. 매점에서 난리가 난 나옵니까?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를 쳐서 이걸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는 요게 스토리의 핵심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박지원이 이 소설을 쓴 의도는 양반도 상업활동에 종사를 해야 된다. 뭐 글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 그래서 이 박지원이 쓴 포생전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북학 사상이 훗날 우리 계합파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박지원의 손자가 박규수라는 인물이고 이 박규수라는 인물이 계합파의 멘토가 되는 우리 김옥균이라든가 박영유와 같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북학 사상이 계하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뭔가 이 근대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이제 그 춘향전 이야기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는데요. 뭐 우리 고전 중에 또 고전이죠. 춘향전은 뭐 우리 당대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이 항상 그 출연을 했던 그 캐걸 춘향은 누구였죠? 한채영. 한채영 배우. 야, 대답이 바로바로 네. 나오는. 우리 뭐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뭐 장희 선생님 같이 아주 원로 배우도 나오셨고 최은희 선생님, 뭐 김지미 선 한국의 대표 여배우들이 이제 춘향으로 이제 출연을 했죠. 지금 인욱 씨 지금까지 너무 재밌죠? 지금까지는 재밌어요. 왜냐면 쾌걸 춘향을 봤거든요, 제가. 아, 캐럴 춘향. 그렇죠. 드라마도 있었고. 네. 지금까지는 우리 인욱 씨 눈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러브 스토리를 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허구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일단 춘향전의 주인공 이몽룡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죠. 네. 네. 엄친아. 그렇죠. 엄친아가 네. 돼버리는데 사실은 과거에 장원급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조선시대 이 과거 시험이 상당히 이제 정말 그 합격하기 어려운 관문인데 그것도 뭐 합격도 아니고 1등이잖아요. 수석 합격. 사실 이몽룡 보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거의 연애 사법. 나가고 편지나 쓰고. 춘향이 그네 뛰는 거 구경하고 뭐 편지 뭐 교환해가 방자시켜가지고 네. 교환하고 결코 이거는 뭐 장원은커녕 합격하기도 힘들다. 거의 근데 사법고시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법고시보다 어떻게 보면 더 더 어려운 겁니다. 여기 조선전기 같은 경우는 식년시에 3년에 33명 뽑으니까 1년에 11명만 뽑히는 그 어려운 시험에 극소수를. 예, 이몽룡 같이 그렇게 뭐 대강 공부해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암행어사로 어디로 나가죠? 남원. 그렇죠. 남원에 가죠. 남원. 춘향의 고향으로 와요. 바로 변삽도의 수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갇혀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구하려면 남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사실 이몽룡도 남원부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고지에 가면 안 돼. 이거 청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암행을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 다 아는 동네 가면 이게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호구다. 아. 그리고 이제 부임지를 뽑을 때는 우리 선조들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지금도 로또 하잖아요. 네. 네. 뽑기 좋아요. 추첨하는 거 좋아요.
추첨으로. 그래서 이때도 그 부임지를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의 요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보면 전국에 한 400개 정도 군현이 있어요. 그 이몽룡이 남원으로 뽑을 확률은 400분의 1이에요. 오늘의 부임지는요 타고한 남원 한 거잖아요.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거의 이것도 뭐 허구적인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춘향이 막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목에 칼 차고 있잖아요. 네. 아, 잘 근데 생각해 그래도 보시면 대역 죄인이나 차는 그런 칼을 춘향이가 차고 있어요. 네. 그것도 허구죠. 좀 극적인 과장된. 과장. 그때 그게 쑥된 머리 그거 맞죠? 이 지방의 치안을 책임져야 할 수령이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소설이니까 또 변사또의 악행을 부각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마 춘향이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요. 근데 저렇게 목에 칼 쓰게 칼까지. 하는 거는 대역 죄인에게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변사또가 생각하기에는 내수청을 안 든 건 대역 죄인과도 같다. 아, 어떻게 나를 그러니까- 거부해? 약간 그렇죠. 그걸 이제 변사또 네. 올리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러면 이건 절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많이 집어넣어야 사람들한테는 통쾌하게 얘기한 거예요. 과장해야 돼. 그 당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모순 이런 과감한 응징이라든가 또 청춘 남녀의 이 사랑도 사실 춘향의 신부는 뭐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죠? 희생. 퇴기잖아요. 퇴역한 기생. 조선시대 기생은 천민신분이에요. 이몽룡은 잘 나가는 양반집 도령. 이 신분을 초월한 이 러브 스토리가 또 사람다. 지금도 우리 드라마 하면 잘 나가는 뭐 재벌집 뭐 네. 막내 아들하고 이 뭐 재벌집 딸이 이렇게 결합되는 사례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아주 대부분 평범한 뭐 사람이. 아주 막 네. 진짜 그 집안이 힘들고 네. 어려운데 또 한 번 정도는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고 맞아요. 한 번 정도는 교통사고 한 번 나고 약간 이런 네. 또 근데 그 여자는 이 부잣집 남자 또 안 좋아해. 그러니까 부잣집 남자는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하고 맞아, 또 그렇지. 이러지.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그렇게 돼야 사람들한테 그냥 너무 모범적이고 뭐 좀 뻔한 이야기는 재미가 없잖아. 네. 이런 극적인 요소, 그 시대로 치면 요소들을 적절하게 반영했고 이 뭔가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거기다가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정말 과거에 정말 분투해서 장원급제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암행어사로 가서 통쾌하게 그 변사토를 응징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시대에도 되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게 지금까지도 우리 정서에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고전으로 남았고 요 정말 춘향전의 무대, 춘향전과 관련된 보물을 찾으려면 남원에 가시라. 지금 남원에 가면 요 강한루원이라고 해서 요 지역 전체를 춘향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시설들 이런 것도 만들어줬고 그리고 지도 보시면 이게 1872년에 나온 지도인데 딴 것보다 이 오작교 너무 크게 그려져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이게 약간 춘향과 이도령이 만났던 곳이요. 그러니까 이거 강조를 하는 거야. 그 시대 사람들도. 이것도 과장법이죠. 과장이죠. 그 시대 사람들도 이 춘향이와 이도령이 만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었다. 광활루원 또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흥부전 우리 또 이거 흥부. 이것도 뭐 뻔한 이야기 아니냐 이거 정말 그 마음씨 착한 그 흥부가 목을 받고 정말 마음씨 고약한 놀부가 뭐 진짜 그 결과적으로 뭐 벌 응징을 받고. 당한다 네. 벌을 받는다. 근데 여기에도 묘한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두 사람 형제죠. 네. 네. 근데 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 놀부 그죠? 근데 한 사람은 저렇게 지지리도 못 살아. 그것도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같은 집안인데. 장자승계인가요 이게? 그렇죠. 여기서도 비밀이 있어요. 장자상숙제. 조선 전기 같으면 흥부전이라는 소설은 성립하지 않아요.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그 자녀들에게 재산이 공평하게 상속이 되니까 또 거기서 수학을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 장자상속제가 성립이 되면서 장자에게 모든 재산이 뭐 요즘으로 치면 몰빵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한테 다. 그렇죠. 다 가버리죠. 거기다가 또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 가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뭐 비슷한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 수확량 같은 게 비슷해요.
근데 후기로 가면 농업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논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뭐 과일도 심고 뭐 맞아요. 원예 작물도 심고 이러다 보니까 능력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아, 농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렇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의 포인트는 장자상속제. 거기다가 부농과 빈농의 차이가 형성되는데 부농의 대표가 놀부, 빈농의 대표가 흥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상속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가 흥부전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놀분에 갔던 흥부가 몽둥이로 실컷 맞고 돌아오니 그것을 본 흥부 마누라 바깥으로 뛰어나가서는 덜컥 주저앉으며 태산같이 쌓인 곡식 누구를 주자고 아껴서 이리 몹시 때렸을까. 어떤 사람 팔자조와 장손으로 태어나서 선명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잘 사는데 누구는 버둥대도 이리 살기 어려울까. 차라리 나가서 확 죽고 싶소라고. 이야, 잘 읽는다. 역시 아나운서네. 약간 감정이입이 됐어요. 어떤 사람 팔자조와 장손으로 태어났어. 이 놀부 이야기죠. 선영제사, 조상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잘 사는데 누구는 버둥대도 이리 살기 어려워. 여기가 바로 이 흥부전에 열쇠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은 장자상속제의 정말 수혜를 받아가지고 재산 다 물려받아서 잘 살아가고 흥부와 같이 그 장자가 아닌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되는. 그리고 이 소설에서도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또 흥부는 또 그렇게 자식이 많아요. 아, 그 저는 그게 부양가족. 조금 물론 이제 둘째로서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자식을 많이 낳아도 너무 많이 낳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좀 더 과장적으로 해서 안 그래도 못 사는 사람이 이제 그 자식까지 저렇게 많아서 부양할 능력도 안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흥부라는 캐릭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그 견해도 요새는 존재해요. 그러나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래도 흥부에 열광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장자는 어쨌든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근데 장자 밑에 차남들은 여러 명 있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 또 놀부를 주인공으로 하면 이게 안 읽혀요. 몇몇 장남한테만 선호되는 그런 소설이 되는데 이게 정말 수많은 이 소위 말하는 차남 이하 사람들은 열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부들도 부농보다는 빈농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을 흥부로 설정을 했다. 또 이거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지 않은 내용인데 박을 타는 장면 슬근슬근 톱질해서 나오죠. 그죠? 근데 톱질한 것까지는 다 알아.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온지는 잘 몰라. 금은보화. 쌀, 지금 기록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환원주, 소경 눈을 뜨게 하는 계안주, 벙어리 말하게 하는 개언주를 비롯해서 불로초, 불살. 이 시대도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 관심 많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게 동몽선습, 사략, 통감, 논어, 맹자. 책이 나와요, 책이. 야, 이거 박을 탔는데 와, 책까지 나오고. 책이 나온다고. 야, 지금 생각하면 이거 너무 스트레스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시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책이 농민들에게는 보물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출세할 수 있다. 이 과거에도 응시할 수 있고 실제 조선시대도 농민들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근데 농사 짓고 이렇게 시간 너무 이제 나지가 여유가 않으니까 안 되는. 합격률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흥부전에서 나오는 책하고 묘하게 일치하는 그런 자료가 바로 이 김홍도의 풍속화 중에서 자리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자, 부모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죠. 아이는 뭐 하고 있어요? 책을 보고 있네요. 책을 보고 있죠. 네. 우리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테니 너라도 어떻게 공부해라. 공부해가지고 출세를 하라. 이런 당시 사람들의 자식 교육에 대한 열망 같은 이거하고 흥부전에서 나오는 박에서 나오는 책하고 묘한 일치점을 가진다라는 거죠. 연결이 되네요. 네, 연결고리가 있죠, 그죠? 네, 부모님 약간 교육열이 사실 이때나 저때나 같네요. 지금 우리 시대하고도 흡사하고 우리 예전에 한 60, 70년대 정말 부모들은 뭐 가진 그 험한 일을 하시면서도 자식 교육을 위해 가지고 맞아요. 헌신했던 이런 모습하고도 오버랩되는 장면들이에요.
공부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자상속지 이야기, 거기다가 이제 농민들의 어떤 그 이 빈농과 부농의 차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소설이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흥부도 놀부를 용서하고 결과적으로 이 계층 간 갈등 없이 고르게 좀 잘 살아보자. 착하게 살면 뭐 복을 받는다. 갈등을 해악으로 넘기는 그런 기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흥부와 같은 그런 대박을 기대하는 또 이런 심리가. 나도 언젠가 흥부처럼 이렇게 힘들어도 뭔가 기회가 올 거야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있는 소설이 흥부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 흥부전을 또 마지막으로 해서 이 고전 소설에 담긴 우리 역사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와. 근데 저는 사실 쭉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예. 선장님. 이게 작자 미상인 고전도 있지만 작자가 분명한 소설들도 있잖아요. 뭐 박지원이라든지 허균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은 책을 내면 그에 따른 수익이 있잖아요. 예. 혹시 그분들은 되게 이렇게 잘 팔리고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러면 수익도 있으셨나요? 근데 오히려 최수의 솔공찬전도 금서가 됐다 그랬죠. 네. 우리 박지원의 열알기도 금서가 돼요. 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뭐 정말 통쾌함 같은 걸 안겨줬는데 박지원은 그 당시에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엄청 엘리트 그 지식인이면서 문장을 너무 쉽게 썼다. 너무 요즘으로 치면 토속어, 비속어까지 막 쓰니까 그 당시 왕이 정조인데 정조대왕께서도 이런 게 유포되면 좀 사회의 질서를 문란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박지원에게 반성문까지 요구를 했고요. 이게 한동안 금서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거의 그 박지원 열알기가 유통된 지 거의 한 7, 80년 만에 다시 이제 그 재평가가 되면서 널리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뭐 인세를 가진다라든가 그렇죠. 네. 그분은 힘들게 그렇죠. 됐고. 오히려 또 히트 핍박받을 수도 예, 있겠네요. 그렇죠. 히트 쳤는데 반성문 써라.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고전 소설로 재미있게 역사 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우리 선생님이 오늘 강의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고전 소설을 알면 역사가 보인다. 좋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잘 들으셨나요? 특히 인욱 씨는 중간중간에 봤던 드라마나 네. 영화가 굉장히 반가웠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긴장을 좀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러면은 최애 작품 하나 꼽아주세요. 저는 한채영 씨가 나오는 그거 쾌걸 춘향 아니고 춘향전인 거 알아요? 네, 춘향전. 네, 네. 쾌걸 춘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쵸. 가서 경환 씨는요? 이제 작가들이 직접 봤던 것들 혹은 이 시대상이 반영됐던 그 마음들이 이제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 작품을 똑같이 봐도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분명히 이제 뭐 자녀분 있으신 분들은 뭐 물론이고 다 이 집에 고전 소설 한두 권은 꼭 있을 겁니다. 네. 그걸 다시 꺼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훨씬 요 대목이 바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그야말로 집에 지금 이렇게 한동안 좀 방치했던 고전 소설에서 보물을 찾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고전 소설 속에서 재미있는 역사 사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항해도 우리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인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라 보물지도. 오늘 이야기도 좀 궁금해져요.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이야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실록을 편찬할 때가 되면 8명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대략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되는 실록 편찬을 위한 집필진도 구성이 되고
흥미로운 기록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코끼리 이야기예요. 코끼리.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보면 처음으로 일본에서 봅니다. 코끼리 구경하러 왔다가 사람들 2명이 밟혀 죽었네. 결과적으로는 유배를 보냅니다. 코끼리를요? 예. 국보뿐만 아니라 세계로 인정받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